전 남친과의 대화, 현 남친과의 대화를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렸을 때 거의 대부분이 그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다 걸리십니다. 예전에 이슈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오르시는 몇몇 유명한 이슈를 이제 갖고 영상을 만드는 이슈 유튜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이슈나 뉴스가 생길 때마다 그거 관련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누가 뭘 잘못했네, 그럴 수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이슈 유튜버가 이제 생겨나게 됐죠. 벌써 생긴 지가 꽤 됐죠. 근데 그게 사회에 어떤 사실을 알게 해줬냐면은, 이게 그때부터 이슈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격하는 게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얘기하는 그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상에서 아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 유튜버가 온라인상에 출연하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 세상엔 이런 것이 없었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통 뒷담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뒷담화. 뭐 스타벅스가 됐든 뭐 식당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곳에 가서 주변 테이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제 한번 시간 내서 조용히 들어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거의 최소 30% 이상은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실제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여러 번 살펴보고 증거를 찾아보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집이 이제 영종도 근처라서 이제 공항 근처니까 공항 근처에서 먹다 보면 이제 식사라든가 차 한잔 하다 보면 뭐 항공기 조종사, 여러분들이 뭐 매너 있게 느끼시는 뭐 스튜디오스 뭐 이런 분들, 또는 뭐 그런 분들이 대화 나누는 거 듣게 되거든요. 그러신 분들이든 아니면 무슨 뭐 공무원이든 교직원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 남을 씹고 뒷담화하는 내용이 안 나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뒷담화가 가장 대화의 단골 소재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흔해졌죠. 그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우리조차도 마찬가지로, 우리라고 해서 뭐 남의 뒷담화를 안 하는 거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 뒷담화를 한다면 우리가 뒷담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의외로 그 본질적 이유를 아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왜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자꾸 남을 씹고 뒷담화를 할까?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참분들 뭐 다 외우셨죠. 제 인생 평생의 유일한 단 한 가지 소원이 뭐다? 부자가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뭐도 아니고 딱 하나. 대화하고 만나면 행복해지는 그런 좋은 사람을 단 한 명 가지는 것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뭐 때문인지는 알 수 없는데, 문화가 그런지 공교육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인을 만나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은 강한데, 실제로 말이라도 한마디 타인에게 행복 건네려는 그런 행복한 말을 잘하는 재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랄 안 하고 징징 안 대고 시비 안 걸고 사람 빡치게만 안 만들어도 평타치죠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안 친할 땐 좋은 사람, 친해지면 개진상. 그래서 차라리 적당히 안 친한 채로 서로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아직은 좀 서먹서먹한 내외하는 관계라서 매너라도 지킬 때가 덜 짜증납니다. 조금 친해지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굴고 지 답정너나 받아달라고 징징거리고 틱틱거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스트레스나 받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타인에게 행복 주는 부분에서 뭔가의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종특이라기보다는 좀 경직된 어떤 공교육의 영향 탓이 크다고 봅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그렇게 하고, 예? 국영수 그렇게 공부시키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상대방이 기쁘고 너를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뭐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이쁘면 다 자기 좋아하고 자기가 잘해주는 거, 뭔가 잘해주는 거, 뭘 희생하고 챙겨주고 뭐 맞춰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떻게 생각하면 꼰대적인 전통적인 뭐 희생봉사에 가까운 희생봉사 배려에 가까운 그런 걸 하면 그냥 친구 사이 유지가 되고 연인 사이 유지되고 부부 사이 유지된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는 걸 제일 좋아한다?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재밌는 사람 우린 좋아해요. 재밌는 사람. 만나면 즐거운 사람. 안 그래요? 10년 지기고 20년 지기고 동창 초중고 대까지 같이 나온 동창이고 누구고 간에 요즘 여러분들 만나세요? 예? 어릴 때 친구고 뭐고 간에 어쨌든 좀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면 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즐겁게 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타인에게 대화로서 행복 건네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도 대단히 낮고 관련해서 스스로 준비한 노력도 재주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갖고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야 누구 험담하지 말고 세상 욕하지 말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즐거운 이야기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제 제자들을 하고 이제 관계 맺으면서 살아온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됐고 이 정도면 거의 뭐 가족 같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너무 자주 봤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아니까 얼마나 대화가 편하겠어요. 근데 제가 제자들한테 교주님한테 대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단 뭐 고민 이야기, 상담 이야기 이런 건 빼고 이렇게 얘기를 건네면 그런 고민 상담 관련한 이야기를 빼고 나머지 이야기를 갖고 나랑 대화를 나눠라 그러면 엄청 막막해 한다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데이트가 사실은 불편한 관계인 거예요.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남녀 커플의 데이트란 스킨십과 부정적 답정너의 교환 딜의 관계 같은 거예요. 뭐 일상 보고 일상 기록 뭐 일기장에나 쓸 것 같은 아니면 또 가계부에나 쓸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들어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서 요즘같이 재밌는 컨텐츠 뭐 넷플릭스, 예? 영화, 소설, 드라마, 유튜브 5만 개그 프로 다 있는데 그런 얘기들하고 당신이란 사람이 떠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배설의 일명 카타르시스 커뮤니케이션의 징징거림의 답정너 얘기를 듣거나 또는 그냥 나 뭐 먹었다, 뭐 어디 갔다, 뭐 봤다, 뭐 샀다 이런 얘기 듣는 거를 넷플릭스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재밌나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왜 우리들은 친구와 연인을 만나서 대화할 때 왜 자꾸 징징거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자꾸 꺼내려고 들고 예?
별 재미도 없는 뭐 먹었다, 봤다, 샀다, 어디 갔다 이런 일상 보고 같은 이야기를 카톡에 자꾸 쓰고 누구 욕을 자꾸 하게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례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라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을 만난 사람일 테고 연인도 최소한 몇 달 이상의 교제 관계를 바랄 텐데 그런 건 다시 말하면 만날 때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할 게 없는 거지.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몇 달 내내 친구를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몇 달 내내 자기 연인을 만나고 몇 달 내내 몇 달도 아니죠. 부부 같은 경우는 십수년도 계속 살아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니까.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도대체 나는 배우자, 내 남편 부인과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를 너무 이상한 판타지적 희망적 기대를 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오면은요 부인은 늘 자식 얘기만 주로 하고요. 자식 얘기만 합니다. 오늘 자식 뭐 먹였고 뭐 자식 관련해서 뭐 샀고 학원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자식 친구가 어떻고 자식 건강이 어떻고 매일 자식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동네 아줌마들 얘기 그리고 친정 시댁 식구 얘기 요런 것만 합니다. 늘 똑같아. 늘 똑같아. 남편은 무슨 얘기하냐? 직장 상사 얘기, 예? 직장 상사 얘기, 일 힘든 얘기, 주로 요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무슨 부부 상담이니, 부부 상담 전문가니 하면서 어떤 부부가 상담을 신청해서 둘 사이에 서로 너무 대화가 없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둘이 서로 뭐 대화를 늘리고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뭐 공감을 해주고 경청을 해주는 훈련을 시킨다니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화술 전문가, 이런 상담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솔루션 처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런 걸 한다고 부부 사이의 대화가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저도 평생을 상담하고 평생을 화술과 대인관계를 가르쳐 왔지만 무슨 그랬구나. 아, 여보 당신이 오늘 음식을 하느라고 김치를 담그냐고 많이 힘들었구나. 뭐 이런 거 한다고 부부 사이 대화가 늘어나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런 뭐라 할까 동화스러운 이런 갬성파리 동화스러운 방식으로 이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해결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러면 부부 사이 어떤 부부가 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고 쳐요. 근데 부부 사이가 별로 대화가 적대, 대화를 잘 안 한대.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뭐 공감을 안 해줘서? 배려가 없어서? 사랑을 안 해서? 예? 뭐 때문일까요? 안 이뻐서? 살이 쪄서? 뚱땡이 같아서? 섹시하지 않아서? 이유가 뭘까요? 근데 늘 어디 가도 이런 얘기 나오면 남편도 요즘은 외모 관리해야 됩니다. 외모가 너무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부인이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뭐 이런 헛소리 같은 걸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대화가 재미가 없어서요. 대화가 재미가 없어서요. 이거 무슨 사랑 타령할 필요도 없고요. 외모가 어떻다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부가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아니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대화가 늘 수가 있죠? 어떻게 대화의 양이 늘고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소통되고 가까워질 수가 있죠? 아니 대화가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대화가 재미가 없다는 것의 또 본질은 뭐냐? 뭐 웃겨야 대화가 재미가 있는 거냐? 뭐 부부 사이에 서로 맨날 삐에로 분자하고 무슨
바보 춤추고 막 성대모사하고 막 이래야 돼요? 서로 개그맨이 돼야 돼?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최소한 오늘과 어제의 대화가 뭐라도 다른 게 있어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할 때의 그 재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말고 뭔가 새롭게 대화를 할 거리, 이거를 그래서 상명에서는 대화 컨텐츠라고 얘기하죠. 대화 컨텐츠. 뭔가 할 말이라도 있어야. 근데 실제 부부의 대화는 그렇다기보단 해야만 하는 대화, 이야기를 남편인 또인 부인이 아닌 당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누굴 갖고 대화를 하냐 라는 식의 의무적 대화만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만약에 당신이 남편이나 부인이 좀 대화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항상 웃음이 터지고 항상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좋아. 왜? 할 말이 늘 있고 그 사람이 대화를 재밌게 한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근데 그 사람 부부의 한 명이든 부부 둘 다든 둘 다라고 쳐봅시다. 둘 다 대화를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대화가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야. 대화가 재미도 없고 심지어 할 말도 없는 사람이야. 둘 다 대화를 못하고 대화가 재미도 없고 대화에서 할 말도 없는 이 부부를 갖고 당신이 부부 상담 전문가로서 뭘 할 수 있죠? 제가 가끔 가다가 무슨 뭐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 뭐 남자친구가 옛날만큼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뭐 여자친구가 뭐 장난만큼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항상 카톡 갖고 오라고. 필요 없고 니네 카톡 가져와라. 카톡. 그 연인이란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 나눴던 카톡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노부부라고 여러분들 뭐 80대 노부부 같다고 놀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나는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면 저한테 메일로 카톡 보내보세요. 나는 내 친구와 내 연인과 그렇게 대화 안 한다. 난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보세요. 제가 이걸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거의 수십 년을 이걸 실천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이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자들이라든가 제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나눌 때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또는 이제 뭐 부부 생활 하실 때던가 이런 데 적용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냉정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늘 검증하라. 여러분들 표절 아시죠?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짜집기만 해서 쓰는 걸 표절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을 때 이 사람이 표절인가 아닌가를 요즘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 돌리면 금방 나와요. 단어, 문장, 어휘, 빈도수, 유사성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싹 뽑아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순정, 사랑의 정의를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가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서 연애를 한다면 당연히 나는 누굴 만나도 늘 좋았는데 난 늘 어떤 이성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 내가 이성과 교제하고 있지 않아서 또 다른 모나미 볼펜과 같은 이성이 필요했다. 그래서 지금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사랑에는 대체 불가성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즉,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 오빠 이전에 만났던 오빠들하고 달라? 그 오빠를 향한 감정이 기존에 좋아했던 남자들이랑 달라?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다르다.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특별하다. 이 사람과의 관계와 감정은 특별하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증명해내는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남친과 현 남친과 대화 나눈 양쪽의 카톡을 모두 텍스트로 긁어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래서 쉽게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남친과 대화 나눴던 카톡의 내용을 텍스트로 싹 긁어오고 현 남친 또는 현 남편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현 남친과 대화 나눈 카톡의 텍스트를 싹 다 긁어와서 내가 이 A와 B, 전 남친과의 대화, 현 남친과의 대화를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렸을 때 전 남친한테 늘 쓰던 말투, 늘 꺼내던 대화의 주제와 많이 다른 말투, 표현, 내용들을 현 남친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다 걸리십니다. 다 걸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걸리냐? 거의 90% 이상의 일치성을 보입니다. 그 나머지 10%는 뭐냐?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과의 기호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몇몇 가지들 빼고는 사실은 기존에 자기가 좋아했던 거, 기존에 자기가 징징거렸던 거, 기존에 자기가 늘 꺼냈던 말들, 심지어 좋아했던 음식들, 좋아하는 영화 프로들, 좋아하는 공연들 그대로 현 남친한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자를 처음에 꼬실 때 썼던 꼬실링 멘트가 됐든 보고 싶다고 표현하는 멘트가 됐든 내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만날 때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 여자를 만날 때 썼던 어떤 멘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멘트를 쓰면 여자들이 다 좋아했어. 다 잘 먹혔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잘 써먹었고 잘 먹혔고 그때마다 반응이 좋았다고 해도 그걸 제가 지금 만나는 4순위한테 그대로 쓰면서 4순위를 향해서 제가 난 널 사랑해. 넌 나에게 정말 유일한 여자야. 너무 특별해. 기존에 다른 여자를 좋아했던 감정과 너를 좋아하는 감정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멘트를 그대로 쓰면서 90%가 거의 똑같은 표절에 가까운 멘트를 계속 카톡에 보내고 늘 붙잡고 떠들고 제끼는 상태에서 너만을 향한 나의 특별한 감정이 있다. 난 널 진정으로 사랑한다. 넌 나한테 그렇게 대체 불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하다면 그걸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는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철칙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거의 제 제자의 글을 보거나 제자의 인스타를 보게 되면 거의 그 즉시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을 달 때에 제 룰이 있어요. 룰이 뭐냐면 내가 댓글을 쓸 때 이 댓글 내가 예전에 다른 제자들 글 보면서 이거 비슷한 거 거의 그대로 쓴 적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댓글을 저는 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댓글을 지금까지 몇 개쯤 달았을까요? 수만 개쯤 달았겠죠. 근데도 저는 스스로의 그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댓글을 별거 아닌 댓글 하나를 달아도 내가 다른 애들 글 밑에 달았던 내가 옛날에 왜 느낌이 이렇게 익숙하지? 이거 옛날에 누구한테 댓글 달았던 거 그저 익숙하게 습관처럼 댓글 달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면서 복남아 나는 너를 진정으로 좋아한다. 내가 너 아끼는 거 알지? 우리 배우님 내가 우리 배우님 아끼는 거 알지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사기인 거야. 그건 거짓말인 거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저 스스로 이전에 누군가한테 건넨 말과 똑같은 말을 내가 오늘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만 당신을 향한, 당신 개인을 향한 대체에 불과한 나의 진정성, 순정이 증명되는 거지만, 이걸 저는 평생을 실천하며 살아왔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압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말에 어휘가 많다고 해도 이건 정말 정성과 노력과 치열한 훈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댓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강의를, 상미학 강의를 이렇게 하루에 2-3시간 이상씩 꾸준히 강의를 해온 세월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0몇 년이에요. 10몇 년. 그리고 제 강의에서 기존에 강의했던 걸 짜집기만 해서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이 옛날에 다 들었던 내용만 강의를 꺼내는 것 또한 교육자로서, 선생으로서의 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알고 있죠. 교조님 강의는 늘 뭐라도 항상 새로운 부분이 오늘 나온다. 15년 6개월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제가 좀 발랑스미 얘기한 대로 15년 6개월 동안 늘 조금이라도 새로운 내용을 늘 변화를 일으키면서 강의를 해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15년 6개월 동안 늘 새로운 강의를 한다는 게 매일매일 이게 학자적 자긍심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향한 순정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심인 거예요. 말로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이게 아니고요. 그 표현, 새로운 표현, 당신과 특별한 관계가 되기 위한 특별한 대화 콘텐츠를 준비하는 게 이게 진심이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심이 부족하다거나 뭐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있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되라, 올바른 사람이 되라, 좋은 직장에 가라, 그 사람만 생각해라, 그러면 서로 만나서 친구하고 연인하고 결혼하면 행복하다, 이렇게만 가르쳤다. 현실과 상당히 괴리감 있는 교과서스러운 방식으로밖에 이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만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대화, 남과 대화 나눴던 것과 다른 당신하고만의 특별한 대화, 그런 대화를 위한 대화 컨텐츠를 가진다는 게 이처럼 어려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로만 내 남편이 특별하다, 이 남자는 다르다, 이 부인은 다르다고 할 뿐이지 옛날에 만났던 남친, 여친하고의 대화, 친구, 친정 식구, 자기 원래 가족들하고 대화, 별 다를 바 없는 대화를 그냥 앞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붙잡고 그냥 마구 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왜 뒷담화 같은 걸 하고, 왜 징징거리고, 왜 답정너하고, 뭐 먹고 보고 마시고 샀다는 일상적 일상 행위의 이야기로 누군가와의 대화를 다 가득 채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다?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재밌고 의미 있고 즐겁고 도움되고 필요하고 같은 건 둘째 치고요. 그냥 할 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평생을 이런 대화 컨텐츠, 관계 컨텐츠, 강의 컨텐츠,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그냥 왜 모임에 그냥 나오냐. 오늘 만나서 뭘 할까, 무슨 행복을 같이 누릴까 하는 만남의 컨텐츠를 스스로 갖고 와야지. 화장만 하고 나오지 마라. 지갑만 들고 나오지 마라. 우리 모두는 관계의 부분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자에 가깝다.